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 바로 서울의 핵보유 폭로입니다. 무려 250기. 이 숫자는 단순한 군사적 수치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핵질서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상징이죠. 한국이 이제껏 철저히 숨겨온 전략, 그것이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출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경고였을까요? 저는 계획된 경고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일제히 입을 다물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군사 전문 매체와 한국 내부 소식통을 통해 동시에 보도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작정하고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1989년부터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 대목에서 저는 충격보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핵화의 모범국으로 칭송받았지만 실제로는 미일 중 러시아의 압박과 모욕 속에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주국방, 진정한 독립을 입증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왜 이토록 격분하는 걸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 아닙니까? 그건 통제의 상실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해구산 아래 두겠다며 일방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왔고 일본 역시 한국은 비핵 국가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외교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사라졌죠. 특히 일본의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폭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전략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훨씬 복합적이었습니다. 시진핑은 48시간 내에 2차례 안보회의를 열었고 홍콩 언론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전략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핵경쟁이 불가피하다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도 전략적 균열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보여준 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기술의 질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핵무기를 실질적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나라는 미, 러, 중 정도였지만 한국은 그 틀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성, 한화, LI 진엑스원이 협력해 개발한 초정밀 유도 시스템과 EMP 방어 기술은 미국조차 놀랄 수준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통제력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폭로가 이뤄졌을까요? 트럼프가 현대차 노조를 탄압하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직후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응징 아닐까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한국 기업 탄압을 국가 주권 침해로 간주했고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핵의 실체를 꺼내든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한미 갈등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종속에서 주도로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정책 착오가 아니라 역사적 오판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보호 조치를 명분으로 한국의 현대차 노동자 300명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그 순간 워싱턴은 서울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죠. 문제는 트럼프가 여전히 한국을 1980년대 수준의 의존형 동맹국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서울이 자력으로 핵탄두 250기를 확보해 놓은 것도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전방위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미국 대사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독립적 전력 투사를 공개하자. 사실 핵무기 존재는 이미 국내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300명을 인질처럼 취급하는 미국의 태도는 단순한 오해나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식민적 발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흐름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물러설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미국의 안보 요구에 굴복하는 동맹들의 선례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가이드라인 아래 살아오면서 정면 반격의 타이밍을 누구보다 냉정히 기다려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굴복 대신 세계를 향해 서울의 진짜 전력을 폭로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는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재협상에 나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오만한 언행으로 그마저 스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심지어 핵무장 폭로는 거짓말이라며 사실 자체를 부정했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오히려 전 세계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한국에 집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스트리트조차 이제는 서울을 무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의도입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역풍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내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민주당,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동맹을 정치 장난감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시간과 조지아주에서의 한국 기업 투자 중단 움직임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위상에서도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은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모든 걸 봉합할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이제 서울은 그 어떤 동맹국보다 뚜렷한 핵보유국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독일, 호주, 이스라엘의 언론들마저 한국의 전략적 독립이 세계 안보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가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세기의 굴레를 끊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미국 중심 핵질서에 대한 공식적인 결별 통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죠. 대한민국은 현재 2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독립적 결정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고요했고, 미국은 말 그대로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선언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확한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핵실험 이후에도 공식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한국은 기술, 산업, 안보 전반에서 세계 최정상의 신뢰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발표 즉시 유엔 회원국 다수가 묵시적 승인을 보낸 셈이죠. 심지어 독일, 캐나다, 브라질은 핵억지력의 지역 분산은 평화를 촉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환영 입장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였습니다. 과거 어떤 지도자보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동시에 국민에게 확신을 주는 톤이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 말은 전 국민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고, 동시에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트럼프는 긴급 회견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를 위반했다며 경제 제재를 언급했지만, 이미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와 긴밀한 기술 협력을 이어온 전례가 있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기자회견 후 즉각적으로 핵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세계의 협력적 핵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태도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자위대의 경계태세를 3단계로 격상시켰으며, 이시바 총리는 동북아 안정이 무너졌다고 탄식했죠. 그러나 이런 일본의 반응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한국의 국방 독립을 견제해왔고, 자국은 미국의 해구산 속에서 핵개발 잠재력을 키워왔으니까요. 중국 역시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핵보유 확산은 안보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중국 자신이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적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의 선언은 단순한 무기 보유 발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핵우산을 내세워 동맹국을 통제했지만, 이제 그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서 실질적 방어 실패를 보여줬고 이제 한국은 그런 불확실한 보호에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저는 이 선언이 단지 군사적 자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강대국이다. 단지 기술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핵 억지력까지 완비한 자주국가다. 이 메시지는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진국들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가 한국식 방산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발표 이후 서울시청 광장은 수천 명의 시민으로 가득 찼고 SNS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다는 메시지가 트렌드 상위에 올랐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가진 존재로 느끼는 이 감정. 이건 어느 외교 협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면의 독립입니다. 서울의 핵 보유 선언 이후 가장 혼란에 빠진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였습니다. 워싱턴 DC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에 빠졌고 백악관과 펜타곤 사이에 긴급 핫라인이 열렸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조율 없이 독자적인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면 이는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을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특히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서울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 대한 경악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안보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워싱턴과 조율되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사전 통보도 없었고 공개 후에도 미국 측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였죠.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계자는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맹을 과신했다.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후방기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단지 한미 관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 내 주요 동맹국, 특히 폴란드, 체코, 독일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유사시 유럽 국가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라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NATO 내부에서도 미국이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아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이탈이 아니라 지도력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일본의 반응도 눈에 띄게 동요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서울 발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자위대 고위 간부들은 한국이 미국 없이 독자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일본도 자체적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 역시 이제 미국의 해구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희석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 정책에 개입하면서도 이를 협력이라고 포장했지만 이제 그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유지하되 종속은 거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부터 유지해왔습니다. 워싱턴은 그것이 단순한 레토릭이라 착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그 의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서울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공화당은 강경 제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고 미국이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지금 한국을 제재하는 건 스스로 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작 냉정한 행보를 보인 건 서울입니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발표 없이 차분히 대응하고 있고 국방부는 모든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원칙만 반복할 뿐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격앙된 반응이 더 불안정하고 감정적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이란 것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안정성과 확신을 주는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 시장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서울 증시는 발표 다음날 3% 상승했고 방산주와 전자전력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는 혼조세를 보이며
미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 자금의 28%가 한국으로 이동 중이라는 블룸버그 분석은 이제 글로벌 시장도 미국보다 한국의 안보 구조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250기 핵탄두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전 세계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가장 놀라운 장면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굴욕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예상외로 격앙되지도 않았고 전통적인 강경 발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는 한국과 오랜 우정을 나눠왔고 지금은 오해를 풀고 협력을 회복할 때라고 말했죠. 심지어 그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에 대해 사과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치적 무릎꿇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동맹국에게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나 서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우리는 미국의 사과보다 실질적 신뢰 회복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 입장문에서 서울은 용서가 아닌 자주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어떤 협상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은 동맹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더욱 상징적이었던 장면은 트럼프가 기자회견 말미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기자가 대통령께선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건 그들 선택이니까 라고 답했어요. 이건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수위의 발언이고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트럼프의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서울과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고 사과는 뒤늦은 회피에 불과하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이중 잣대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핵독립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트럼프는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는 사과했지만 용서는 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단지 외교적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지지층이었던 강경 민족주의 보수층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릎을 꿇냐며 분열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건 재임 자격에 심각한 흠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외교적 실패를 넘어선 권력 기반 붕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핵보유 선언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7%까지 치솟았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핵무기 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을 지켰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결국 사과와 용서를 둘러싼 이 국면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완전히 반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은 그 누구의 용서를 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에 침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중견국들에게 보내는 선언이자 경고였죠. 이제 한국은 미국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판을 새로 그릴 수 있는 제조국가이자 전략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하반기 공식적으로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자 동시에 역사상 첫 번째 독립형 핵강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기존의 핵보유국 대부분이 냉전 시기나 지역 갈등을 배경으로 군사력 중심의 핵 확장을 해왔다면 한국은 철저히 산업 기반, 과학기술, 전략 외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자력으로 핵무장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핵탄두 숫자로만 비교해도 프랑스 약 290기, 영국 약 225기, 이스라엘 80에서 100기 추정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며 무엇보다 핵투발 수단의 기술적 정교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본질이죠. KF-21A 전투기의 핵폭탄 적재 능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마하 10속도, 그리고 초고속 잠수함 발사 체계까지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정밀하게 설계된 전략 체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역시 산업의 토대였습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두산, 현대중공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들이 방산과 민간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핵심 기술을 민간 주도형으로 축적해왔고, 정부는 이를 전략 억지력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기술을 국가 독점 형태로 유지해왔지만 한국은 민관 융합형 억지력 체계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핵전력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뒤집는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우선 한국은 핵을 가진 동시에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를 함께 유지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중국은 독재 정권이고 러시아는 전쟁 국가이며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죠. 일본은 비핵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실제로는 잠재적 핵무장국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등장은 전 세계 중견 민주국가들에게 우리도 핵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단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핵무기를 둘러싼 윤리적 프레임까지 다시 쓰는 국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책임이다 라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핵무기 안전관리 투명성 강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이는 이미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노골적인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핵보유는 지역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중국 본인은 자국 내 핵무기 수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 언론을 동원해 한국의 핵폭주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국제사회의 눈에 이중적 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자위대 내 핵연료 저장 시설과 정밀 투하 연습을 비공식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형 핵보유 선언은 단순한 지역 안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일방적 핵우산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다극적 핵균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중심에서 한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 정보, 사이버전, 외교 모두를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강국으로 등장한 것이죠. 과거처럼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은 그 종언을 알리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두 국가는 단연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는 겉으로는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며 비난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깊은 공포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였죠. 일본은 즉각적으로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했고, 방위성은 한국의 핵보유는 자위대 전략 전체를 무력화시킨다며 내부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도쿄 언론들은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미 전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는데,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반응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장 시나리오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방위대 연구소에서는 핵확장업체 독립 모델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실에 제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40대 이상 유권자의 58%가 한국의 핵무장 이후 일본도 핵카드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지켜왔던 평화헌법 체계는 이제 붕괴 직전이며 한국의 결정이 일본 내부의 금기를 뒤흔든 셈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역 안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베이징 안보학회에서는 내부적으로 한국의 핵전력은 기술적으로 중국 일부 도시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전략 타격이 아니라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국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의 동북아 주도권 담론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충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내 SNS에서는 왜 우리는 일당 독재와 통제를 감수했는데도 한국보다 기술과 전략에서 뒤처졌는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체제 경쟁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한국 모델에 대해 무언가 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고속 인터넷,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는 핵전력까지 보유한 국가로 떠올랐고, 반대로 중국은 정보 차단, 부동산 붕괴, 해외 투자 탈출, 내부 민심 불만으로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단지 핵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 보호 아래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방식이었고, 중국은 산업 스파이와 국영연구소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민간 주도, 개방형 협력, 고도화된 융합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적 투명성을 통해 핵 억지력을 확보한 것이죠. 이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중견국들에게 하나의 모델이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네시아,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전략적 억지력 기술 공유 관련 MOU 체결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는 단순히 방산 수출을 넘어 한국이 독립형 핵강국 모델로서 새로운 외교, 산업 의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중국은 핵기술을 가졌음에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세계와 연결하느냐가 진정한 힘이 된다는 점을 한국이 입증한 것입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은 단순히 아시아 지역만을 흔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파는 유럽 대륙과 러시아까지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신냉전 구도의 균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러시아와 유럽 주요국 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울의 발표 직후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 불안을 유발하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정작 프랑스와 독일은 모든 국가가 독립적 억지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원칙적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 내부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을 외쳤지만 러시아 군사 전문지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은 핵 억지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 결속 없이도 자율성을 확보한 사례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경제지에서는 러시아도 이제는 중간 강국들과의 전략 외교를 강화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한국과의 비핵 군사기술 협력일 수 있다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을 단지 적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복합적 상황에 놓였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유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핵무장을 한 유일한 나라로 독립성과 투명성 면에서 본보기라며 예교적 우호의 신호를 보냈고, 독일 역시 대한민국은 유럽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라는 표현을 통해 지지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우려를 표명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아예 한국식 억지력을 자국 안보 전략에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유럽 내에서도 핵에 대한 인식이 균열되고 있고, 이는 NATO 내부의 방향성 혼란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NATO 자체도 이 사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브뤼셀 본부는 공식적으로 동맹 내 핵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폈지만, 동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이 장악하지 못하는 한국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실제로 붕괴되고 있다는 걸 유럽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서울은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되 유럽에는 전략적 대안국가로 부상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형에도 서울의 결정이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 이상 미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조건부 지원 정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동시에 유럽은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선 미국보다 한국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실용적 고민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지 동맹관계의 재정비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 간의 비밀 접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가입 이후 러시아와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는데, 그 와중에 한국의 중립적이고 기술 기반의 안보 전략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노르웨이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전략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안보체계 전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이 가져온 충격파는 단지 아시아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지각 변동은 사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구산을 절대적 기반으로 삼아온 유럽 국가들이 점차 그 보호라는 개념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프랑스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언제든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모델을 유심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뚜렷한 역사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미국은 냉전 시절부터 나토 국가들의 해구산을 제공한다며 일방적 기준을 강요해왔지만 정작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불일관성은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죠.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는 미국의 선거 일정에 따라 안보가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독립형 핵억지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자 유럽은 일종의 전략적 대체 경로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포럼에서는 충격적인 논의가 나왔습니다. 주제는 해구산 없는 유럽의 안보 모델 가능성이었고 그 핵심 레퍼런스는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놀랍게도 기술 자립 기반이 충분한 유럽 국가라면 미국 없이도 독자적 억지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미국 중심 동맹 구조에 대한 심각한 신뢰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럽이 당장 핵무장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 군사적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 회복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핵을 통해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협력과 투명성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심지어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조건부, 선택적 개입이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이것이 유럽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해구산이라는 보호체계는 실질적 방패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 조정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식 산업 기반 억지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 방위 산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전술핵 배치 재검토를 미국이 아닌 유럽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유럽 안보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재출마 선언, 의회의 셧다운 위협,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대립. 이와 달리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이고 산업적으로는 자립적이며 외교적으로는 중립 균형을 유지하며 동맹국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상징적인 충돌이 벌어진 곳은 바로 유엔 본부였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이 긴급히 소집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을 비난하는 드문 장면이 연출됐고 러시아는 묘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본은 예상대로 미국 측 입장에 동조하며 한국의 핵보유는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대표국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핵의 독점이야말로 진짜 불균형이며 한국은 스스로 방어권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현장의 균열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화상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협박이나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균형의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룰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수십 년간 유엔에서 보고하고 승인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유엔 사무총장실 내부에서도 이번 한국의 태도에 대해 체제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엔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돌아가는 이중 구조였고 중견국들은 항상 그 사이에서 조율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그 구도를 거부했고 대신 중견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대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폴란드, 칠레, 케냐 대표단이 한국 측에 접촉을 요청하며 핵투명성 협약 공동제안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확산 체제, NPT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체제가 정말 공정했는가? 5개 국가만이 핵을 갖고 나머지는 영원히 비핵으로 남아야 한다는 발상이 과연 21세기에 맞는가? 한국의 사례는 이 질문에 실체적 충격을 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핵실험도 없이, 협박도 없이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병행하며 절차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핵무장국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며 제어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핵억제력의 독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의 핵무장은 정당화하면서도 타국의 독립적 억제력 구축에 대해선 과민 반응을 보이며 핵무기 평등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왔죠. 그 와중에 서울은 기술, 절차, 투명성, 제도화에서 모두 유엔 기준을 선도했고 기존 강대국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응은 더욱 애매모호합니다. 유엔 내 발언권도 제한적이고 스스로는 핵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전술핵에는 철저히 의존하는 구조죠.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은 명확한 전략과 책임 있는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이미 국가 자발 핵관리 기준이라는 초안을 IAEA에 제출했고 이 내용은 현재 핀란드, 스웨덴, 호주, 캐나다가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비핵국의 자율 안전체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유엔은 지금 한국의 등장을 계기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 즉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중국이 무력으로 견제하며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줄을 서야 하는 질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첫 번째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유엔이라는 오래된 무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연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불과 3주 만에 아시아 전역에서 군비 증강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위 예산을 사상 최초로 GDP의 2%까지 확대한다고 공식화했고 자위대 내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역시 랴오닝성과 푸젠성에 전략 미사일 기지를 추가 배치한다는 위성 사진이 포착되었고 홍콩 친정부 언론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확산 충격은 아시아 전역을 다시 무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의 기점이 바로 서울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세계 안보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국가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술과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제3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한국식 자주국방의 모방 시도입니다. 인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보유는 기존의 중국 인도 간 억지력 균형의 복잡성을 추가한다고 분석했고 모디 총리는 직접적으로 핵기술은 통제와 책임이 동시에 확보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한국 모델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이지만 동시에 핵 문제에 있어선 전통적으로 선제 불사용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한국의 사례는 그 정책 자체의 재검토를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거칠고 불안정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이 동북아 핵경쟁을 자초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대응에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핵 독점을 통해 주변국을 압박해왔는데 한국의 자율적 핵보유는 그 압박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공식 대리 핵세력으로 활용하며 미국과 일본을 견제했지만 서울이 독자 억지력을 갖추자 이제는 북한도 전략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SEAN 국가들의 안보협력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사례는 비핵화라는 도덕적 압박이 실질적 안보를 보장하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태국은 자국 방위산업청에 핵억지력 없는 자주방위 전략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 경쟁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가 한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 흐름의 중심엔 언제나 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 군비 경쟁의 불씨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핵보유 발표 이후 책임 있는 억지력, 공격 아닌 자위의 원칙, 통제 가능한 기술 기반이라는 3대 원칙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했고, 이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화와 기술 투명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쥐고 있지만 동시에 평화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이 군사적 파장만 불러온 게 아니라는 점은 바로 미국 내 월스트리트 반응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발표가 나온 직후 다우존스는 하루 만에 1% 하락했고, S&P 500은 한 주간 누적 6%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방산 관련주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존했던 빅테크와 금융주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징후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게다가 더 본질적인 문제는 투자 심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자산은 안전하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미국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요. 실제로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발표 이후 2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입된 신규 투자 자본이 27%가 서울로 향했고, 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의 신규 기술 투자 문의는 38%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뜻합니다. 더불어 대형 사모펀드와 연기금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CPP, 노르웨이 정부펀드, 싱가포르 GIC 등 글로벌 메가자본이 한국의 방산, 원전, 배터리 산업에 장기 투자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조 기반 국가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 안보를 통합할 수 있는 복합 투자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 양극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그리고 트럼프의 불안정한 외교 노선 등으로 인해 미래 예측 불가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적 여파는 심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서울과의 갈등 이후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왜 동맹국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나 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외교 실패가 미국 경제의 급소를 자극했다고 분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주도한 자율적 핵모델은 동맹국으로서의 미국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외교 사안을 경제적 패닉과 직결시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미국 내부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아시아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내에 집중됐던 반도체 AI 인프라 투자가 최근에는 서울과 판교, 수원 등지로 분산되고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LG, 네이버 등 한국 기업들이 국가 단위의 전략 파트너로 제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 기술 스타트업들은 점점 더 한국 기업과의 합작 모델을 선호하고 있고,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첫 방문지로 삼는 투자사도 증가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립이 투자 신뢰로 연결된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최근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50대 이상 인구의 42%가 미국은 세계 질서를 더 이상 이끌 수 없다고 응답했고, 18에서 29세의 응답자 중 무려 64%가 한국, 독일, 캐나다 같은 중견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단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패권 감각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 이후 90일.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국제사회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바로 동북아 안보연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다자, 안보 플랫폼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미일 중심 안보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배제한 채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호주,
필리핀, 그리고 잠정 옵서버로 인도를 초청했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자율적 억지력과 협력 구조를 핵심 골자로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질서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였습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외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겠다 고 선언했고 회의 참가국 대표단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지지를 보낸 국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자립과 기술 기반 억지력 모델을 적극 지지하며 공동의 평화구조 설계를 환영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이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탈피할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연합체의 특징은 군사동맹이 아니라 복합 안보 협력체라는 점입니다.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방산 공동 개발, 사이버 방어, 에너지 안보까지 포함하는 구조이며 군사력보다는 정책 및 기술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서 핵심 공유 기술로서 EMP 방어 시스템, 극초음속 탐지 레이더, K넷 작전 통제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고 참가국들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 전략적 동맹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사동맹 프레임과 완전히 결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NSC는 동북아 지역 내 자율안보체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 고 발표했고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역시 외무성 논평을 통해 동맹의 조율 없는 새로운 안보 구상은 지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정작 참가국 대부분은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구시대적 잔재로 간주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워싱턴과 도쿄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한층 더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비판을 피했지만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은 중화질서에 도전하는 지역 질서 재편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베이징 외교부는 이 연합체가 미중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연합체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게임 설계자의 위치에 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주도한 이번 연합은 단순히 안보만이 아니라 공급망, 기술 표준, 디지털 주권, 그린에너지 협력까지 확장될 예정이며 이미 몽골은 히토류 공급망 공동관리 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은 한국형 스마트 국방망 수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호주는 탄소 중립형 군수물자 공동 생산 제안을 받아들였고 필리핀은 해양 초계 정보 공유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합이 단지 반중, 반미, 블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는 지금 서울 중심의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의 독립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뚜렷하게 무너진 존재는 외부의 적도, 내부의 반대 세력도 아닌 바로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호언했지만 지금 그의 주변에는 불신과 조롱, 그리고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조차 제어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그의 모든 외교 프레임과 협상 전략이 붕괴했다는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 문제를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방위비 협상 정도로 취급했고 핵이라는 단어조차 전략 카드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틀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트럼프가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서울에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고 그렇게 한국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자립적 억지력을 공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마지막 카드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남은 건 과거의 거래 방식에 의존하는 낡은 지도자의 이미지뿐입니다. 공화당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한국과의 외교 실패는 미국의 동맹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다며 트럼프의 정책 라인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일부는 심지어 해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시대적 착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트럼프 리더십의 정통성 자체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대안적 리더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트럼프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과의 외교 실패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8% 급락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50대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이 급증했습니다. CNN, MSNBC, 뉴욕타임즈는 물론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다는 점을 트럼프만 몰랐다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 전반이 외교적 실책을 리더십 위기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건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냉정합니다. 유럽 언론은 트럼프를 이제 더 이상 위제 설정자도 대안 제시자도 아닌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했다고 평했고, 아시아의 일부 외교관들은 한국을 놓친 미국은 이미 동북아에서 게임 아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서울을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지정하며 예교 채널을 이전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실제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감을 갖고 내세웠던 경제력도 지금은 무력해졌습니다. 서울이 동북아 안보연합을 구축하고 각국과 기술, 방산, 에너지 협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의 독점적 계약 구조는 깨졌고, 그로 인해 수천억 달러의 수출 기회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투자자본은 트럼프의 불안정한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 시장을 위험한 선택으로 보기 시작했고, 뉴욕 증시의 불안정성과 달러 신뢰도의 하락은 트럼프 시대의 상징이자 결과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트럼프는 이 균열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답은 부정적입니다. 외교, 경제, 군사, 동맹, 여론, 투자 모든 축에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역사책 속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한 국가가 보여준 자립과 냉철한 전략은 단지 미국의 패권에 흠집을 낸 게 아니라 그 기반 자체를 부식시키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 무너지는 탑의 가장 취약한 꼭대기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서울의 선택은 단지 군사적 자립을 넘어서 세계 질서 재편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무력과 핵의 축으로 질서를 형성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기술, 정책, 도덕을 한데 묶어내는 새로운 패권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출발점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흔들지 않았고 그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억지력, 예측 가능한 질서, 협력 가능한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세계 각국의 수도들이 더 이상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석 달 사이 유럽 6개국 국방장관, 동남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아프리카 3개국 경제장관이 서울을 공식 방문했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강화를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고자 서울에 모이고 있고, 지금 서울은 정보, 기술, 전략, 정치의 교차점에서 하나의 글로벌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화, 사울리제이션라는 용어가 국제 관계학자들 사이에서 등장한 것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단지 한국의 모델을 따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견국이 주도적으로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국은 전통적 강대국이 아니었지만 투명한 정치제도, 고도화된 산업 인프라, 절제된 안보 전략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안보, 경제, 외교 질서를 실험했고,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곧 브라질, 폴란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수많은 중견국들에게 서울 방식을 참고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결단의 타이밍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가가 내부적 혼란과 외부 압박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서울은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핵보유 5개국 체제는 더 이상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미국이 구축해온 핵우산 외교는 실질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우리는 허락받지 않고 선택한다는 한 문장은 단지 한국을 넘어서 모든 중견국의 좌표를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핵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공포의 균형이었고 이후엔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억지력과 평화 유지 수단으로서 윤리적 재해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그 설계자는 서울입니다. 한국은 기술의 속도보다 원칙의 속도를 우선시했고 군사적 충격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웠으며 감정이 아닌 논리와 시스템으로 세계를 설득해냈습니다. 이런 국가에게 세계는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질서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는가? 서울은 지금 그 질문에 단호하고도 조용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워라라고 소리치지 않고 대신 보여주며 설득합니다. 서울화된 질서는 제국도 군사동맹도 아닌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너진 자리에 베이징이 혼란에 빠진 틈에서 한국은 결코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